분담금 2억이라더니 14억으로 올리는 게 말이 돼? 이건 아니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원목 서랍이었습니다. 32년 전에 혼수로 들여온 서랍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들은 소리였으니까요. 거기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흰 봉투에 빨간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추가 분담금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숫자가 보였습니다. 14억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셔츠 자락에 닦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4억 3천만 원.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이름은 장수영입니다. 32년 전에 이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32살이었고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했습니다. 로또라고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890대 1. 당첨되면 10억은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합원이니까 그냥 분담금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2억이면 새집 열쇠를 받는다고요. 2억이면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종이에는 14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억이 14억이 됐습니다. 12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례율이 125%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상가 매각이 안 됐다고 합니다. 1,800억 자금난이 터졌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근저당 15억을 설정해야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며 무릎이 닳도록 기다렸습니다. 새 집에서 손주들이랑 명절 보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아내랑 커피 마시며 노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새 집 대신 15억 빚쟁이가 될 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요. 1993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에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3월인데 아직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빗방울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저는 32살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초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요.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내한테 씌워주고 저는 그냥 맞았습니다. 양복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 열쇠를 받는 날이었으니까요. 골목길 끝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행복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반겨주셨습니다. 5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배가 좀 나오셨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웃으면 눈이 사라지는 분이셨습니다. 장 선생 왔어? 오늘 열쇠 받는 날이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32살에 내 집이 생기는구나. 사장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쿵.
도장 찍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 소리가 내 집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사장님이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금색 열쇠 2개. 하나는 현관문 열쇠였고 하나는 우편함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열쇠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그냥 비였는데 지금은 축복 같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15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외벽이 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내 집이었으니까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너비였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영희 바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계단도 내 거다. 이 낙서도 내 거다. 아내가 헉헉거렸습니다. 저도 숨이 찼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니까 종아리가 땡겼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계단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겠구나. 매일 이 집에 들어오겠구나.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감에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3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좁았고 방 2개는 겨우 이불 하나 펼 크기였습니다. 부엌은 한 사람이 서면 꽉 찼습니다. 싱크대가 낡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옆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적 소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런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좁아도 괜찮았습니다. 낡아도 괜찮았습니다. 시끄러워도 괜찮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젖은 양복으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빈 거실에 서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삿짐이 아직 안 와서 냄비 하나랑 라면 2개만 가져왔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처음이라 불 조절을 못해서 라면이 불었습니다. 면이 퍼져서 국수처럼 됐습니다. 아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여보, 이게 라면이야, 칼국수야? 저도 웃었습니다. 몰라, 그냥 맛있어? 불은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서초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늙어야겠다고요.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손주를 보겠다고요. 이 창문에서 이 야경을 30년, 40년 보겠다고요.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행복해.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23평짜리 작은 집에서 부른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집 작은 방에서 기어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한 게 이 거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1998년에 태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저는 그 모습을 캠코더로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아빠?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뛰어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이 집 거실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웃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이 집에서 패백을 드렸습니다. 좁은 거실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대추를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치마폭으로 받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찼습니다. 32년 동안 이 집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크림색이 됐습니다. 장판은 여기저기 들떴습니다. 걸을 때마다 볼록볼록 올라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처음 물 틀면 빨간 물이 나왔습니다. 5초 정도 틀어놓으면 맑아졌습니다. 보일러는 겨울마다 말썽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추워서 깼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보일러 기사님이 와서 고쳐주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그랬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문풍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아내가 문풍지를 사왔습니다. 둘이서 붙였습니다. 이것저것 귀찮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추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쌀 20kg 들고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3층 계단참에서 쌀 포대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들고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계단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50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60이 넘으니까 무릎이 아팠습니다. 내려갈 때가 더 아팠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무슨 뼈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사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 추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큰아들이 수능 보던 날 새벽 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도 안 자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큰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맛있어? 그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취직하던 날 이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연기가 안 빠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취직했으니까요. 아내 생일마다 이 베란다에서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베란다가 좁아서 둘이 서면 꽉 찼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너무 좁아. 저도 웃었습니다. 좁으니까 좋지. 좁아서 가까웠습니다. 좁아서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이 낡으면 어떻습니까? 추억은 안 낡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건축 추진한다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밀고 새로 짓는다고요.
32년 된 구축 아파트를 밀고 최신식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조합원이 되면 분담금만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분담금이 2억이면 된다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 집이 좋았으니까요. 새 집이 뭐가 좋습니까? 정든 집이 좋지. 32년을 살았는데요. 아이들 낳고 키운 집인데요.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60이 넘으니까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5층까지 짐 들고 올라가는 게 점점 고역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새집 가면 베란다도 넓잖아. 화분도 키우고 싶고 손주들 놀러 오면 뛰어다닐 때도 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집은 좁아서 손주들이 와도 뛰어다닐 데가 없었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뵐까요? 우리 집이 좁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동의했습니다. 조합원이 됐습니다. 조합비를 냈습니다. 총회에도 갔습니다. 분담금 2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2억이면 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에 들어간다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다고요.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3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에서 아내랑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산책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명절에 아들들이랑 손주들이 오면 넓은 거실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상상을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저녁 노을 보면서 커피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서초동 거리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밟으면서 출근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가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합 사무장이었습니다. 김 사무장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저 조합 사무장 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분양 접수가 끝났습니다. 청약 경쟁률 나왔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890대 1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890대 1. 귀를 의심했습니다. 890요? 89가 아니고요? 사무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890입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경쟁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890대 1. 그 말은 890명이 한 채를 놓고 경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가 가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아파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카메라 뒤로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입니다.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강남 학원가와 가깝고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명문 학교가 많습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10억.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10억이요? 10억이면 뭘 합니까?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이니까 그냥 분담금만 내면 됐습니다. 2억이면 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22억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2억만 내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야 이게? 저는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파트야. 뉴스에 나왔어?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뉴스에? 왜? 저는 설명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890대 1이라고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경쟁률이라고요. 로또 아파트라고 불린다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로또? 우리가 로또 당첨됐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우린 조합원이니까 2억만 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22억 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32년을 버틴 보람이 있다고요. 이 낡은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내리며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 총회에 갔습니다. 구청 근처 예식장 연회실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0명 조합원 중에 150명쯤 온 것 같았습니다. 다들 얼굴이 밝았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장이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단지 비례율 125%입니다. 분담금 2억이면 새 아파트 열세 받습니다. 내년 가을에 입주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야호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웃음소리가 연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합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단지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역 도보 10분, 학원가 도보 5분. 이 정도 입지에 새 아파트 시세가 얼마 하겠습니까? 30억은 갑니다. 30억.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30억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30억이 된다고요? 옆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야, 대박이다. 30억이래. 우리 로또 당첨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네요. 총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서초동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 올 것 같다. 이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남았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연기가 안 빠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상추쌈을 싸줬습니다.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마늘 올려서요. 저는 쌈을 받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새집 가면 뭐 하고 싶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 베란다에서 화분 키우고 싶어. 지금은 너무 좁아서 못 키웠잖아. 새집 베란다는 넓다면서 화분 10개, 20개 키우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분 키워. 난 뭘 키우지? 나도 뭔가 키우고 싶은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는 나 키워. 내가 늙으면 여보가 돌봐야지. 저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키울게. 평생 키울게.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온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빨간 불이 깜빡이었습니다. 저기가 곧 우리 집이 된다. 저 안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 집에 간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넓은 거실에서 손주들이랑 논다. 베란다에서 아내가 화분에 물을 준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본다. 그게 제 상상이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2달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덥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내랑 시장에 갔습니다. 서초동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좌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일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반찬 파는 할머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5개, 배 3개. 수박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수박을 두드려 봤습니다. 통통통. 이거 잘 익었어요. 맛있을 거야. 저는 수박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땡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집 입주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뭘 버리고 뭘 가져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새집 가면 이불 새로 사자. 지금 이불 10년 됐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불도 사고 커튼도 새로 하자. 새집에 헌 커튼 달면 안 어울리잖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우편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합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봉투 위에 빨간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찢었습니다. 아마 입주 안내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입주 날짜, 이사 절차 같은 거겠거니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안내문. 발이 멈췄습니다. 3층 계단참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가 분담금.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귀하의 추가 분담금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14억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셔츠 자락으로 렌즈를 닦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4억 3천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14억, 14억, 14억. 아내가 위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저는 그냥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14억이 뭐야?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위에서 누가 내려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담금이 2억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총회에서 150명 앞에서 말했습니다. 비례율 125%, 분담금 2억. 그게 왜 14억이 됩니까? 12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겨우 집에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떠왔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옷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조합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도에까지 사람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들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사기 아니야? 2억이라면서 왜 14억이야? 직원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어떻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인 듯한 남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항의를 받았겠지요. 저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담금이 왜 14억입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비례율이 떨어졌습니다. 125%에서 23%로요. 비례율.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비례율이 왜 떨어졌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평당 6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요. 자재비가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원래 상가 팔아서 사업비 충당하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1800억 원 자금난이 생겼습니다. 1800억.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1800억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 분담금이 12억 늘어난 겁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입니까? 저는 32년을 기다렸습니다. 2억 준비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14억이 됐는데 예상 못했다고요? 저는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나왔습니다. 밖에 아직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다들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평소에 10분 거리인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숫자만 보였습니다. 14억, 14억, 14억. 아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12시에 누웠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이었습니다. 32년 된 천장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물이 샜습니다. 위층 화장실 배관이 터졌습니다. 수리는 했지만 얼룩은 안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4억.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은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정확히 그 금액이었습니다.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대리로 입사해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월급 받으면 조금씩 떼어서 저축했습니다. 30대에는 월급의 30%를 저축했습니다. 40대에는 20%, 50대에는 10%. 아이들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덜 마셨습니다. 회식 끝나고 2차 안 갔습니다. 부장님 2차 가시죠. 남 빠질게 집에 가봐야 해.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끊었습니다. 한 갑에 2,5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돈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모은 돈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으로 14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0억 8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10억 8천.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까? 64살한테 10억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낡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새 아파트가 담보가 됩니까? 되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먼저 근저당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15억짜리 근저당을요. 조합에서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못 줬습니다. 1,800억 원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근저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돈을 받아야 열쇠를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저당 15억이 잡히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담보 여력이 없으니까요. 새 아파트가 30억이라고 해도 15억 근저당이 잡히면 남는 게 15억입니다. 거기서 14억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남는 게 1억입니다. 1억으로 노후를 살아야 합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다는 건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차마 못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거실에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지어야 하니까요. 타워 크레인에 빨간 불이 깜빡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인데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내 집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전용 84제곱미터. 3층 305호. 내 집이다. 그런데 열쇠를 못 받는다. 14억이 없어서 15억 근저당을 못 찍어서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못 들어간다. 내 집인데 남의 집이다. 32년을 기다렸는데 문 앞에서 막혔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말걸? 그냥 낡은 아파트에서 살걸?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습니까? 계단 오르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중간에 쉬면 됩니다. 그게 14억 빚보다 낫습니다. 그게 15억 근저당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구축 아파트는 철거됐습니다.
작년에 이사 나왔습니다. 임시로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서 조금 떨어진 방배동 빌라였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구축은 철거됐습니다. 거기 가봤자 공사판입니다. 흙더미랑 콘크리트만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잠 안 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들들한테 얘기해 볼까? 아들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들도 힘들어. 큰아들은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작은 아들은 사업한다고 돈 날렸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지.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64살의 아들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긴 팔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강건설 입주 안내 입주를 위해 근저당 설정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근저당? 저는 그 단어를 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15억 원짜리 근저당?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열쇠를 준다고요. 안 찍으면 입주를 못 한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근저당 15억.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15억짜리 빚을 지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겁니다. 시공사 거고 은행 거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 빚이 아들들한테 갑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근저당 찍어야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근저당이 뭔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담보를 잡는 거라고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조합이 빌린 건데 그 담보를 우리 집에 잡는 거라고요.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15억 빚쟁이가 된다는 거야?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가면 집이 없습니다. 구축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도 계약이 끝나갑니다. 새 집에 안 들어가면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합니다. 서초동 전셋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에서 10억입니다. 8억짜리 전세를 구해서 남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낫습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저당 찍어야 해? 찍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조합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근저당 동의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 4장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공증 위임장, 연대보증 동의서, 분담금 납부 확약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근저당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분담금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첫 회 납부는 입주 시점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았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알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15억 빚을 지는 겁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주를 찍었습니다. 빨간 잉크가 도장에 묻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세 번째, 쿵! 네 번째, 쿵! 도장을 다 찍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32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결과입니다. 새집 열쇠를 받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기는커녕 무섭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은색 열쇠 2개, 카드키 하나. 직원이 말했습니다. 열쇠입니다. 입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축하할 일입니까? 15억 빚을 지는 게 축하할 일입니까?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2년 전에 받은 금색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섭습니다. 똑같은 열쇠인데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받았어? 아내가 열쇠를 봤습니다. 손에 들어봤습니다. 새집 열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열쇠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서 열쇠가 반짝였습니다. 예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산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였습니다. 새 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빚은 그대로인데, 걱정은 그대로인데, 이삿짐 센터에서 트럭이 왔습니다. 일꾼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살림살이, 옷, 책, 앨범,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도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가져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앨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가져가자.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 다 가져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르핀의 서초 포레스트라고 적힌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 6동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조경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분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들이 분수 주변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좋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밖에 주차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차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소리도 안 났습니다. 구축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여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안 났습니다. 305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컸습니다. 검은색 철문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카드키를 대었습니다. 삑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깨끗한 마루였습니다.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벽지는 새하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새집 냄새요. 페인트 냄새랑 나무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넓다.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도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만 해도 2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소파 놓고 테이블 놓고 텔레비전 놓아도 남았습니다. 방도 3개였습니다. 안방, 작은 방 2개.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안방에 붙은 화장실은 욕조가 있었습니다. 구축에서는 욕조가 없었습니다. 샤워기만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넓었습니다. 구축 베란다의 3배는 되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여기서 화분 키우면 진짜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분이요? 화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분담금 내느라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좋은 뷰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15억. 근저당 15억. 이 집에 붙어 있는 빚이 15억입니다. 햇살이 들어와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짐을 대충 풀었습니다. 이불을 깔았습니다. 새집 첫날 밤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갔습니다. 구축에서는 보일러가 말썽이어서 겨울에 추웠습니다. 한밤중에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온도 조절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짐이 아직 안 풀려서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커서 달빛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초동 야경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차 불빛,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32년 전에도 이 야경을 봤습니다. 구축 아파트 5층에서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무섭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이었습니다. 새 마루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로또라고 했는데 왜 빚쟁이가 됐습니까? 32년을 기다렸는데 왜 이게 결말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짐도 다 풀었습니다. 가구도 배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깼습니다. 3시, 4시.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금이 없었습니다. 얼룩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천장을 보면서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15억, 14억, 분할 납부, 매달 1,000만 원,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2천에서 3억이 됐습니다. 3억에서 2억 8천이 됐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빠지니까요. 생활비는 따로였습니다. 아내가 아끼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었습니다. 외식은 안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장현수였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부장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분당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초 만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뒤에서 사무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 저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볼 일이 있어서 시간 될 때 한번 봤으면 해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지금 보고서 마감이라서요. 바쁘다고요? 저도 압니다. 아들이 바쁜 거,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고 바쁜 거, 저도 그랬습니다. 3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새집 분담금 문제가 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뉴스에서 봤어요. 분담금 많이 늘었다면서요? 서초동 아파트 그거 난리더라? 봤다고요? 뉴스에서요? 그러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5초가 길었습니다. 귀가 아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도 있고 현아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 보내는 데만 한 달에 200이에요. 준호도 태권도 보내고요.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아들도 힘든 거 알았다. 바쁘면 나중에 얘기하자. 네, 아버지. 죄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린 게 서러웠습니다. 거절당한 게 서러웠습니다. 64살의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서러웠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작은 아들 이름은 장현우였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5초 만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담금 얘기를 했습니다. 14억으로 늘었다고요. 근저당 15억 찍었다고요. 힘들다고요.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마이너스예요. 사업이 잘 안 돼서요. 투자한 돈도 못 건지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요. 죄송해요. 알았습니다. 아들 사정 어려운 거 알았습니다. 알았다. 힘내라. 사업 잘 될 거야. 네, 아버지도 힘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붉었습니다. 구름에 빨간색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냥 해가 지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들 뭐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걸, 이 문제를 우리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저녁을 먹었습니다. 팝하고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반찬이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5가지, 6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염색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미용실 갈 돈을 아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32년 동안 고생만 시켰습니다. 새집 가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새집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긴. 여보 잘못 아니잖아. 누가 알았겠어? 비례율이 그렇게 떨어질 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미안했습니다. 202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저는 아직 이 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 15억이 붙어 있는 이 집에서요. 분담금은 아직 다 못 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잔액이 줄어듭니다. 2억 5천, 2억 4천, 2억 3천.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빠듯합니다. 외식은 안 합니다. 여행도 안 갑니다. 명절에 아들들이 오면 고기를 사지만 평소에는 안 삽니다. 아내가 아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나갑니다. 해가 뜹니다. 산 위로 해가 올라옵니다. 하늘이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줬습니다. 작은 거 3개요. 비싼 거 못 사주고 시장에서 산 거요. 화분 하나에 3,000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내가 물을 줍니다. 조그만 물뿌리개로 조금씩 줍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화분에 햇살이 비칩니다. 새싹이 났습니다. 작은 녹색 싹이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웃습니다. 여보, 싹 났어? 봐봐.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15억 빚이 있어도 아내가 웃으면 괜찮습니다. 새싹이 나면 괜찮습니다. 해가 뜨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숫자만 생각하면 못 삽니다.
빚만 생각하면 못 삽니다. 지난주에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요. 현아랑 준호. 현아는 10살이고 준호는 7살입니다. 손주들이 넓은 거실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났습니다. 까르르 웃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방 안에 숨고 찾고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좋네요. 넓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좋다고 했습니다. 15억 빚이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니까 좋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좋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집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집이야.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크다. 크다고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맛있어? 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상추쌈을 만들어 줬습니다. 손주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큰아들이 소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아버지 한 잔 하세요.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따뜻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자고 큰아들도 자고 우리 둘만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살자.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빚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돈 많이 있는 게 잘 사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32년 살아도 모르겠습니다. 64살이 되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압니다. 아내가 웃으면 잘 사는 겁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면 잘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로또라고 했습니다. 로또는 아니었습니다. 빚폭탄이었습니다. 1800억짜리 빚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내도 살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에 달이 뜨면 잠듭니다. 그게 삶입니다. 32년 전에 이 동네에 왔습니다. 신혼이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64살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무서워도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32년 동안 이 동네에서 배운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재건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로또라고 다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비례율이 뭔지 공부하십시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조합장 말만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저처럼 됐다면 그래도 사십시오. 빚이 있어도 사십시오. 힘들어도 사십시오. 무서워도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사는 겁니다. 해가 뜨면 그게 사는 겁니다. 숨 쉬면 그게 사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